자, 교과서 122페이지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로마의 전통을 계승했다. 그냥 계승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계승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이후에 동과 서로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서로마와 동로마 중에서 동로마 제국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비잔티움 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황제 교황주의라고 해서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교회도 바로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유럽에서 중세시대에 교황권과 황제권이 분리가 돼서 황제의 권력이 약하고 매번 교황과 다툼을 벌였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카누사의 굴욕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황제가 직접 교회까지 지배하는 그런 형태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배웠듯이 서임권을 둘러싸고, 말하자면 교회의 성직자를 누가 임명하느냐를 가지고 교황과 황제가 다투거나 그런 일들이 동로마 제국에선 벌어질 수 없는 거지. 황제 교황주의이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를 애초에 황제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서유럽과는 다른 방식의 관계다. 교회와 황제의 관계가 서유럽과는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와 황제 간의 관계가 서유럽과는 다르다. 서유럽은 황제가 교황을 임명할 수도 없고 황제의 권한이 약했었지만,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황제권이, 이 황제가 바로 교회를 직접 지배를 하기 때문에 서유럽과는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은 동서교역과 상공업이 발전했는데,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늘 동서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당연히 상공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세 유럽은 어때? 자급자족이고 상공업은 쇠퇴했지. 그런데 동로마 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가 전성기인데 6세기 때 사람입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로마가 동과 서로 갈라졌고 동로마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만 유지하고 있었겠지. 근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예전 서로마 제국의 영토까지 상당 부분 회복을 했다. 서로마 제국의 영토도 회복을 했어. 서로마 제국은 이미 망해서 없지, 그치? 그 영토만 회복을 한 거야. 그리고 로마법을 집대성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법을 배울 때 나중에 집대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집대성이 된 것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로마법이 집대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잔티움 제국의 유명한 건축물인 성 소피아 성당까지 세우게 되지. 자, 이 지도를 보면 원래 동로마 제국이 이 진한 주황색이 동로마였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소로마 지역인데, 소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476년에 망한단 말이야. 망한 다음에 이 지역은 게르만족이 차지하고 있었겠지? 그런데 이렇게 영토를 넓혀서 예전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어느 정도는, 물론 서로마 제국 다 회복하려면 요 지역까지 다 차지해야 되지만 요 내륙 지역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이 지중해에 면하고 있는 예전 서로마 제국의 영토는 상당 부분
회복을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성소피아 성당이고, 요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초상화지, 모자이크 양식으로 만든 초상화라는 거. 그래서 이때가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란 말이야. 여기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동서교역의 중심지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하지만 이후에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 계속되는 외침을 당합니다. 게르만족의 일파인 롬바르드족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사산족 페르시아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결정타로 이슬람 제국이 발전하면서 상당 부분 영토를, 회복했던 영토를 대부분 빼앗기게 돼. 그래서 제국이 요 정도 규모로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외침으로 인해서. 망하진 않지만 많이 약해진 거지.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영역을 보면 아까 봤듯이 서로마 제국의 영토까지 상당 부분 회복을 하는데, 9세기 되면 그지? 요렇게밖에 영토가 안 남아있단 말이야. 여기 다 상실한 거지. 그치? 동로마 제국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요걸 다 먹었는데 다 상실하고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상실한 영토만 봐도 예전에 시리아, 뭐 이집트, 요 카르타고가 있던 지역, 이탈리아를 상실하고 나니까 동로마 제국이 교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거야. 나중에는 결국 동서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지. 자, 하지만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하지 않았고 나라를 유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계속되는 외침에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듭니다. 군강구 제도와 둔전병제를 실시해서 이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제국을 유지하게 돼. 자, 군강구제는 다른 말로 테마제도라고도 부르는데, 전국을 여러 개의 군관구로 나누고 황제가 임명한 사령관에게 군사 행정 사법권을 부여해서 통치권을 아예 줘버린 거야. 물론 황제가 임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봉건제도하고는 다른 거야. 봉건제도는 영지를 받았으면 대대손손 통치하는데, 황제가 사령관을 임명했다는 건 그 대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도가 비잔티움 제국의 테마를 표시한 지도야. 여기 한 50개 정도 되는 테마로 나눠진 거지. 요거 하나가 하나의 테마 지역인 거야. 이 지역은 한 명의 군사령관이 전권을 가지고 그 통치를 하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당시 상황은 이슬람 제국이 공격하고 북쪽에서 야만족들이 공격하는 이 군사적인 방어가 가장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군관구제로 나눠서 이 그러니까 군대 사령관, 장군이 행정 역할까지 다 맞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군사 중심으로 국가가 돌아가게 되는 거야. 둔전병제는 뭐냐? 군역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그 토지를 지급한 대신에 농민은 계속 그 토지를 경작하고 살면서 자기도 군인이 되고, 자기 자식도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군인을 하고, 군인의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둔전병제를 실시한 거지. 그리고 이것은 자영농 육성과 국방력 강화에도 이바지하는 거지. 왜냐하면 둔전병이니까 나라에서 받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군인이 되니까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들이 나라에 세금도 내니까, 말하자면 당나라의 부병제하고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형식만 보면. 뭐 서로 영향을 받은 건 아니겠지만 돌아가는 그 제도의 취지만 보면 이런 제도라는 거지. 비슷한 제도라는 거지. 자, 비잔티움은 그 특유의 비잔티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자, 비잔티움의 종교는 그리스 종교라고 보고, 자, 이것은 기독교가 동서교의 분열로 인해서 서쪽에는 로마 카톨릭이 들어서고, 동쪽에는
그리스 정교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분열됐다고 그랬지? 기억이 나야겠지. 성상 파괴령, 뭐 성상 금지령, 이것 때문에 동서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지. 그래서 그리스 정교의 바탕을 깔고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융합한 거죠. 왜냐하면 동로마 제국, 이 비잔티움 제국이 차지한 지역이 예전 그리스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문화의 유산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 지역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공용어를 그리스어로 썼다. 예전에 로마 제국 시절에는 라틴어가 공용어였겠지. 근데 아무래도 이 비잔티움 제국이 다스리는 지역 자체가 그리스어를 많이 쓰는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라틴어에서 그리스어로 공용어가 바뀌게 되지. 자,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고대 그리스의 학문과 사상을 당연히 보존하고 있겠지. 본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심지를,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존하고 있었던 고대 그리스 학문과 사상을 서유럽에 전달을 하고 중세 이후 르네상스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고대 문화의 흥미를 가지고 다시 되살리려는 시도가 서유럽에서 벌어진 게 르네상스였기 때문에. 자, 비잔틴 문화의 특징은 성 소피아 성당과 모자이크 벽화 등이 대표적인 특징인데, 자, 여기 배경에 있는 그림이 모자이크 벽화야. 모자이크 벽화는 어렸을 때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그만한 조각들이 보이죠? 이 조그만한 조각들을 가지고 이 벽화를 만드는 것을, 형태를 만드는 것을 모자이크화라고 불러.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인데, 원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성 소피아 성당을 지었을 때는 딱 요렇게만 있었어. 그럼 옆에 이 네 개의 탑은 이 비잔티움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게 멸망하면서 이 성당을 이슬람의 신전인 모스크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스크에는 뭐가 필수냐면 이 네 개의 탑이 필수래. 그래서 이 성소피아 성당이 원래 성당이었는데 모스크로 바뀌면서 네 개의 탑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절에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원래는 탑은 없었어.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과 모자이크 양식이 이 비잔티움 문화의 대표적인 양식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잔티움 문화는 특히 어디에 영향을 많이 줬냐면 서유럽에도 영향을 줬지만 동유럽의 슬라브족에게 큰 영향을 준다. 자, 슬라브족은 동유럽 일대에 거주하는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들의 종교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동유럽의 지배적인 종교는 지금도 그리스 정교가 이 동유럽의 대표적인 종교야. 로마 가톨릭을 믿는 동유럽 국가는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 그리스 정교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브족이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받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당시 슬라브족의 유력한 국가였던 러시아의 키예프 공국이 비잔티움 제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후에 이들과 같은 종족인 슬라브족들이 대부분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도 성소피아 성당을 건축하게 된다. 그래서 왜 이름이 똑같냐면 성소피아라는 이름 자체가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을 그리스 정교 문화권에서는 이런 이름의 성당을 많이 짓는 거지. 이게 바로 키예프의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봤을 때 당연히 생긴 건 달라 보이지. 하지만 이런 돔 형태의 건축물이라든지 이름부터 봤을 때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